15세기 벨기에 궁정화가였던 얀 반 에이크입니다. 이 그림은 그가 1434년에 그린 아르놀피니의 결혼입니다. 아르놀피니의 초상이라고도 하죠. 이 그림 속에는 여러 가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수수께끼요? 우리 같은 탐정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일단 이 그림은 세계 최초의 유화예요. 이전까지는 염료에 달걀 노른자와 아교를 섞어서 물감을 만들었고 그걸로 그림을 그렸어요. 템페라화라고 하죠. 그런데 달걀은 금세 굳어버리기 때문에 섬세한 묘사가 어려웠죠. 달걀 대신 식물성 기름을 섞은 물감으로 그린 것이 유화입니다. 이 기름은 잘 마르지 않는 특징 때문에 여러 번 덧칠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색상의 물감이 섞이면서 대상을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고 섬세한 묘사도 가능해졌죠. 유화 발명으로 서양화 수준이 높아졌다면 얀바네이크 공작이 크네요. 그리고 또 최초로 평민을 그린 초상화라면서요? 네, 그 당시 초상화는 왕족이나 귀족, 성직자만 남길 수 있었죠. 헌데 그림 속 남자 아르놀피니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결혼식 장면을 초상화로 남긴 겁니다. 르네상스를 맞이하면서 막강한 재력을 가진 상인 계급이 새로운 권력층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가능했겠네요. 자, 이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어디로요? 15세기 벨기에 브리헤로 떠납니다. 눈을 감으세요. 슬슬 세고 나서 제가 손가락을 튕길 거예요. 그때 눈을 뜨세요. 자, 하나, 둘, 셋. 눈을 뜨세요. 그림 속 그 방입니다. 방금 우린 1434년 브리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빈 방이네요? 아르놀피니 부부는 어디 있죠? 아직 도착하지 않았나 봐요. 주인이 오기 전에 살짝 방 구경이나 해볼까요? 그럴까요? 이 침대만 봐도 이 집 주인이 대단한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침대가 흔하지 않았나 보군요. 대단한 사치품이었죠. 그래서 침대를 거실에 뒀습니다. 자랑하려고. 그럼 여긴 침실이 아니라 거실이겠네요? 황동으로 만든 이 멋진 샹들리에는 아마 아르놀피니가 아내에게 준 결혼 선물일 겁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샹들리에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는 달랑 하나뿐인데 무슨 까닭일까요? 이 한 개의 촛불은 하느님의 신성한 눈을 의미해요. 결혼을 축복하며 하느님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이죠. 거울 왼쪽에 걸린 이 묵주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오른쪽에 걸린 털개는 가정을 잘 건사하는 주부를 상징합니다. 침대에 새겨진 이 여인은 마르가레타 성녀로 다산을 상징하죠. 이런 1인용 의자가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 싹트기 시작한 개인성이 이런 물상으로 나타난 거죠. 자, 밖에 건물들을 보시면 유리 창문이 대부분이에요. 유리 창문도 이 시기에 생겼어요. 특히 15세기 브리헤는 유리와 렌즈 가공술이 뛰어났습니다. 그 영향으로 일찌감치 사진기 원리도 알아냈고 지금도 브리헤는 영화 도시로 유명하죠. 창틀에 놓인 오렌지들로 봐서 지금이 여름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렌지는 지중해성 과일이죠. 여긴 북유럽이니까 오렌지가 날 리도 없고 아마 이 오렌지는 지중해변에서 배에 실려 여기까지 온 거겠죠. 과일 가격에 물류 비용까지 합치면 아주 비싸겠는데요? 비쌌죠. 그러니 이 오렌지도 집주인의 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깜짝이야. 그림 속 그 강아지예요. 벨기에 그리핀종. 영리하지만 까다롭죠. 누가 오나 봐요. 신랑 지오반니 아르놀피니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벨기에에서 크게 성공한 상인이죠. 검은 모자가 좀 더워 보이는데 사실은 밀짚 모자예요. 당시 유럽인들은 신성한 장소에서는 신발을 벗었다고 해요.
결혼식은 신성하니 당연히 신발을 벗어야겠죠. 신랑이 입은 저 겉옷은 타바드라고 합니다. 당시 유럽 남성들이 정장처럼 입는 옷이죠. 사실 타바드는 단순한 겉옷이 아니라 일종의 신분증이에요. 옷감을 보고 그 사람의 재력과 권력을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아르놀피니의 타바드는 모직으로 만들어졌군요. 비싼 옷감인 모직으로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고 있어요. 가만, 지금 여기 여름 아닌가요? 여름에 모직이라니 대단하네요. 지오반나 차나미, 신부가 등장했네요. 배가 불룩해요. 임신한 건가요? 아니요, 풍성한 치맛자락을 겹겹이 말아주어서 그래요. 이 남성들의 타바드처럼 여성들의 길고 풍성한 치맛자락 역시 부의 상징이랄까? 비싼 옷감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걸 과시한 거죠. 차나미의 친정은 이탈리아 은행가 가문입니다. 오늘부터는 벨기에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안주인이 되는군요. 그런데 벽 위에 쓰인 저 서명은 뭘까요? 1434년 얀반 에이크 이곳에 있었노라.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에 최소한 2명이 더 있다는 건데 어디에 있을까요? 거울을 잘 보세요. 거울에 두 사람이 보여요. 고개를 돌려 뒤쪽을 보세요. 파란 옷을 입은 남자가 화가인가요? 갈색 옷 쪽입니다. 파란 옷은 조수예요. 얀반 에이크는 아르놀피니보다 더 미스테리에 쌓인 인물이죠.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이자 플랑드르파의 대가였고 벨기에 궁정화가였는데 그 외 개인사는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가 찾아보는 게 어때요? 물론입니다. 그게 천재 탐정을 이 명화 속으로 초대한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이 방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2가지 있어요. 뭔데요? 첫 번째, 샹들리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제 눈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잘 보세요. 촛불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야 창가라서 바람 때문에. 왜 샹들리에를 창가에 걸어두었을까요? 글쎄요. 이 방에서 가장 밝은 곳이 어딜까요? 그야 창가 쪽이겠죠. 바람이 불면 촛불이 어떻게 되죠? 흔들리거나 꺼지겠죠? 그러고 보니 창가에 샹들리에가 있는 건 좀 부자연스럽네요. 샹들리에가 있을 자리는 어디일까요? 천장 한가운데? 그렇군요. 방에서 가장 밝은 창가에, 게다가 바람이 들어오는 자리에 촛불을 켜둔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2번째로 침대가 이상했어요. 어떤 점이요? 의자를 막고 있잖아요. 이러면 의자에 앉을 수가 없죠. 게다가 똑바로 놓이지도 않고 비스듬하게 놓여있는 거 보이시죠? 아무도 침대를 이렇게 두지는 않죠. 그러고 보니 왜 이렇게 해두었을까요? 침대를 제자리에 똑바로 놓아볼까요? 뭐가 달라졌죠? 거기서 보아서는 알 수 없어요. 이쪽 자리로 와서 보세요. 이제야 알겠어요. 화폭에 침대를 보기 좋게 담으려고 일부러 비스듬하게 둔 거예요. 맞아요. 어쩌면 침대는 여기가 아니라 저쪽에 있었을 것 같아요. 샹들리에도 원래 위치로 옮겨볼까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림이 허전해지네요. 제가 화가였어도 창가에 샹들리에를 그려 넣었겠네요. 샹들리에도 그렇고 침대도 그렇고 화면을 꽉 차게 구성하고 싶었나 봐요. 이 방이 화가에 의해 철저하게 연출한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샹들리에, 침대, 그 외 다른 가구들이며 소품들 모두가 세심하게 계산해서 배치한 거예요. 거울, 샹들리에, 강아지, 남학신, 서명까지 아주 정교하고 꽉 찬 느낌. 빈틈이 없어요.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완벽한 느낌이 사라져버려요. 보실까요? 샹들리에, 거울, 강아지, 나막신까지 밀도가 사라지네요. 이가 빠진 것 같군요. 제 차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제 차례군요. 자, 이 그림을 그릴 당시의 현장은 어땠을까요? 당시 현장을 우리가 재구성해 볼까요? 훌륭한 그림을 그리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집 지을 때 설계도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밑그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정확한 데생. 얀반 에이크는 특별한 기구를 사용해서 데생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브류에는 렌즈와 관련이 깊은 도시라고. 아, 그래서 사진기 원리도 일찌감치 알아냈다고 한 것도 기억나네요. 이게 바로 얀반 에이크의 비밀 병기입니다. 카메라 옵스큐라. 카메라의 할아버지 뻘이라고 할까요? 너무 놀랍군요. 믿기지가 않네요. 얀반 에이크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서양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정밀하고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걸작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미국 유명화가 데이비스 호크니는 이 점에 의문을 가졌어요. 오랜 조사 끝에 결론을 내렸죠. 당시에 많은 화가들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베르메르의 걸작 진주 귀고리의 소녀입니다. 이 영화 본 기억이 나요. 베르메르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장치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찾았죠? 아르놀피니의 초상 원화를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했더니 원화 아래에서 이 밑그림이 나타났어요. 이중으로 보이는 스케치는 빛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한 걸까요? 강아지는 눈과 코만 그려놨네요. 누군가 꽉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렸겠죠. 이 두 그림을 비교해보세요. 왼쪽은 이탈리아 화가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에요. 오른쪽은 아르놀피니의 결혼. 비슷한 시기 이탈리아 화가들은 신화를 테마로 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 북유럽 화가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상의 현실을 그렸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기질 차이 아닐까요? 아니요. 만들어진 기질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카메라 옵스큐라가 발명되면서 화가들은 이 장치를 많이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신화의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일상의 풍경을 많이 그리게 되었다. 그게 북유럽 회화의 흐름이 되었다. 이런 설명이네요. 그런데 믿기지가 않아요. 얀반 에이크 같은 천재 화가가 장치에 의존해서 밑그림을 그렸다는 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실력만으로 따지면 카메라 옵스큐라 없이도 충분했겠죠.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예술가들은 무엇이든지 아주 정확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어요. 얀반 에이크는 그게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선 하나도 완벽하게 묘사하겠다는 강박증 말이군요. 그렇다면 저 장치를 사용한 게 이해가 갑니다. 엄청난 완벽주의자였을 거예요. 전 반 에이크의 조수에게 관심이 가요. 정확히 그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화가가 그림 그릴 때 옆에서 안료를 만드는 것 아닐까요? 그건 기본이고 그건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거예요. 힘든 일은 모두 도맡아 하지 않았을까요? 창가에 저 오렌지도 조수가 놓은 걸까요? 깐깐한 주인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들었을까. 아르놀피니는 바쁜 사업가였어요. 몇 시간씩 꼼짝없이 서 있어야 하는 힘든 모델 일을 할 시간이 없었겠죠. 체나미 마님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강아지는 대역 대신 아마 붙들고 있었겠죠. 아무튼 1434년 브류에에서는 결혼식을 증명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는 거잖아요. 요즘 같으면 간단히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
사진기는 250년 뒤에나 발명됐고 일반인이 사용한 것은 19세기 초반이니까 적어도 이때로부터 400년 뒤였어요. 근데 어느새 돌아갈 시간이 됐네요. 아르놀피니 부부와 하가 일행에게 작별을 고하고 우린 이만 떠나야겠습니다. 올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요. 자, 눈을 감으세요. 셋을 세고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눈을 뜨셔도 됩니다. 방금 우린 580여 년을 거스르는 시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명화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다니.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게 VR입니다. VR 헤드셋은 참 신기한 장비죠. 덕분에 명화 속 숨은 비밀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VR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알았어요. VR이 장래 미술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카메라 옵스큐라가 서양화를 크게 변화시킨 것처럼. 캔버스에 물감을 발라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저물고 물체와 형상을 3D로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감상하는 미술의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또 다른 르네상스의 시작이죠. 인정하건 부정하건 여론과 상관없이 VR이 미래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죠.